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계부채, 대한민국 여성들의 눈높이 이거를 좀 섞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노는 것 같지만 저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좀 거품이라고 보거든요. 소득 대비해서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저는 정상화되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래도 부동산 올라가야 된다는 분들이 일부 계시더라고요. 구독자 중에. 그분들은 차라리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사람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뭐 생각해 주시고 불편하신 분들은 뒤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지금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103% 정도로 내려왔어요. 최근에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이야기했는데 아마 작년 4, 4분기 때가 아마 105%가 넘었었습니다. 부채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 GDP가 조금 더 성장하니까 어차피 비율이 조금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부채 비율 순위가 주요국 중에서는 세계 3위예요. 스위스, 호주 다음인데, 근데 우리나라의 고유의 제도,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게 되면 15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1위인데, 지금 제가 뒤에서도 한번 계산해가지고 시뮬레이션 제가 그냥 나름대로 심플하게 된 것도 계산을 했는데 지금 좀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는 안 터지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만약에 안 터지고 넘어가면 그거는 뭐 정부라든가 한국은행에서 잘 한 거긴 합니다만은 위험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지금 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건 첫 번째로는 부동산 대출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영업자 대출인데, 자영업자 대출은 사실 좀 힘들어서 늘어난 측면, 특히 코로나 때 많이 힘들어서 많이 늘어났고, 이제 부동산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저는 어떤 투기 성격이라고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포모 현상도 물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소득 대비해서는 지금 너무 많이 그쪽으로 지금 대출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최근에 한 7년에서 10년 이 정도 사이에 경제 같은 경우는 대출 주도 성장.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지금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는 대출 주도 성장이 아니었나. 대한민국 경제는 대출을 통해서 특히 부동산 쪽에 그런 대출이 많이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버블이 발생했고 그 버블 때문에 우리가 마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 과거에 일본 여성들이 버블 경제 때 상고를 외쳤잖아요. 높은 연봉, 그리고 큰 키, 그 다음에 한계가 뭐였지? 하여튼 상고를 외치고 그러다가 3평, 4저 이제 이렇게 내려갔는데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의 눈높이가 딱 요건 것 같아요. 조건 괜찮은 남자, 나를 공주처럼 모실 만한 남자가 아니면 그냥 결혼 안 하겠어. 비혼으로 살겠어. 이렇게 자신 있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래도 아직까지 대한민국 경제가 최근에 물론 좀 안 좋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가 그 대출 버블 위에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죠. 지금 분명히 여기저기 그 위험 신호는 들어왔어요. 뭐 그거에 관련해서는 부정하는 경제 전문가들은 없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터지지 않았고 깔아앉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근데 저는 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식으로 올지, 어느 속도로 올지, 어느 기간까지 유지될지는 저도 모르죠. 미래의 일이니까. 하지만 어차피 대한민국은 장기 저성장에 들어갔어요. 저출산 고령하고, 그 대한민국의 어떤 뭐랄까요. 주로 이제 먹거리였던 반도체도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 미국이 아니죠. 일본이라든가 중국, 이 사이에 딱 껴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제품들이 상당히 좋아요. 기술력도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예전 같은 그런 경제 성장은 우리나라도 쉽지 않은 상황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요 이야기 한번 하죠. 예전에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가 한번 경고를 언론에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디레버리징이라는 고통을 감수했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만에 하나 경제가 꼬꾸라지면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우리 내부 문제보다는 보통 이런 경우는 외부에서 뭔가 큰 충격이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결국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만약에 터지게 되면 외부에서 충격이 올 거라고 봐요. 내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계속적으로 돈 찍어가지고 그냥 하면 되니까. 지금 최근에 뭐 PF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뭐 증권사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발생해도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정부가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불가항력,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는 외부 충격에서는 무너질 위험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 하는 고위 관계자도 아마 저랑 비슷한 취지인 것 같은데, 일단은 버블이 터진 거, 주요 국가 중에서 너무 또 옛날 거 하면 또 그렇고, 대표적인 게 뭐 미국이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때 이제 이때 당시는 가계대출이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98%대 이때 터졌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지금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여기 말했던 내용이 그거죠. 미국 등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디레버리징을 이라는 고통을 감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 지금 대략 보면 한 70 중반 조금 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디레버리징이 됐기 때문에 미국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미국은 사실 그렇게 걱정은 안 돼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버블이 터진 거 이거 말씀드려야 되겠네. 이때 미국이 버블이 터졌을 때 그때 당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몇 %였나? 5.25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1.25에서 5.25까지 4%를 올리고 꽤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뻥 터져버리면서 그때 터지고 난 이후에 미국이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하해가지고 0.25까지 내렸어요. 이때가 이제 서브프라임 그때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비율은 98%, 기준금리는 5.25에서 뻥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1992년도 요 정도에서 터졌는데 이거는 좀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가게가 버블의 주체가 아니에요. 기업이 버블의 주체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근데 일단은 이랬든 간에 일본 같은 경우도 어떤 선택을 했냐고 하면 버블이 너무 많이 이게 커지니까 더 이상 이 버블을 유지하는 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때 한 2.25 정도에서 6%대로 그냥 올려버렸어요. 꽤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서 일본도 버블이 터진 거예요. 일본은 의도적으로 터뜨렸고 미국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경제가 하여튼 버블이 생기니까 금리를 올린 거예요. 미국도 거의 뭐 4% 단기간에 4% 올려가지고 터져버린 거고 이제 일본도 하여튼 거의 2.25에서 6 정도 올린 거니까 꽤 많이 올렸죠. 단기간에. 이러면서 터진 거야. 버블이 꺼진 거야. 그러니까 버블이 이렇게 터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인위적으로 한 거고 결국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이유는 버블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유지될수록 사회 구조는 안 좋은 쪽으로 골병이 많이 든다니까. 지금 대한민국처럼 골병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런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가 적당한 정도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이게 그게 말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어떤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극단으로 갑니다. 보통 극단으로 가다가 결국은 터져요. 쉽게 따지면 풍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풍선 같은 경우 뭐 적절하게 바람을 넣어서 풍선을 키운 상태에서 이제 그 풍선의 입구를 막으면 예쁜 풍선이 되잖아요. 근데 이 어떻게 본다면 부채가 일종의 바람이죠. 부채를 계속적으로 넣으면 적정한 수준에서 멈추면 그 부채는 제가 볼 때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적정한 거를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바람을 넣다 보면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버블이. 그게 결국은 미국도 겪었고 일본도 겪었던 버블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딱 수준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풍선으로 본다면. 조금만 더 부채를 밀어 넣으면 터져요. 아니면 금리를 올려도 터져요. 근데 하여튼 터지기 직전인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라든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단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을 GDP 대비했을 때 80%대로 밑으로 좀 낮춰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아직은 안 터질 것 같아요. 아직은 안 터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 미국이 2008년도 때 이거 좀 확대할게요. 2008년도 때 그때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98%였어요. 그때 금리가 5.25.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개인, 가정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1년의 소득이 1억 정도가 되는 가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가구에 미국이라는 가구입니다. 2008년도에 미국이라는 가구는 GDP 대비했을 때 가계부채 비율, 즉 했을 때는 1억으로 가정하면 9,800만 원이라는 거죠. 1년 소득이 1억이라고 했을 때 9,800만 원이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1년에 이자를 낸다면 만약에 5.25%일 때 514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득 대비해서 이자 비율을 따지면 5.15 정도 나와요. 1억일 때 514만 원, 이 정도가 넘어가면 부담이 된다는 거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럼 한국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시점이냐라고 본다면, 한국은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1억으로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가계부채 비율은 103%, 그리고 기준금리는 3.5로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소득이 가구가 1억인데, 그러면 부채 비율은 1억 300이 되겠죠. 1억 300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론 시중금리랑 정책금리랑은 괴리가 있는 거는 감안해 주세요. 하여튼 기준금리로 봤을 때는 지금 이자가 3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가구당 소득 대비했을 때는 지금 3.61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 갭이 그래도 한 1.5 정도가 나죠. 우리가 가계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 해도 안 터지는 이유가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안 올려서 그런 거야. 만약에 미국하고 비슷하게만 갔다면 무조건 터져요. 제가 볼 때. 제가 계산을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물론 경제가 그대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대한민국의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5.0일 때 만약에 이자가 발생하는 걸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515만 원 나와요. 그러면 여기 아까 미국이 2008년도 때 기준금리 5.25일 때랑 똑같은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5.25에서 부채 비율이 98% 5.25에서 터졌고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 103%니까 5.0이면 터져요. 물론 미국이랑 한국이랑 어떤 체력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요것만 봤을 때는 5.0이 터져요. 5.0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올리려고 해도 못 올리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터지면 고통은 올 겁니다. 터지면 고통은 옵니다만은 차라리 그 고통이 차라리 터지고 나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하지만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레버리징을 결국은 했잖아요. 그리고 건전화가 됐잖아요. 미국의 가정이. 힘들지만 저는 이 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방향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일단 위험하지만은 지금 고개를 하겠다. 고개술사를 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고, 뭐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뭐 적절하게 이제 가계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천천히 영착륙한다면 그것 또한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게 말처럼 쉬울까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뭐냐고 하면, 이렇게 기준금리를 우리나라가 안 올리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고 하면 물가예요. 물가. 지금 보세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근원물가 4.5% 상승했습니다. 우리 피부로 느낄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해도 4.5로 올랐대요. 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 상승인데, 환율이 아무래도 지금 뭐 오늘도 보니까 1322원이네요. 지금 거의 요즘은 뭐 1300원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환율이 이렇게 높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우리나라가 장기간 환율을 보면 한 1120원 정도대가 제일 그 평균 내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환율이 결코 싼 그건 아니야. 또 비싸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수입을 해가지고 또 소비하는 것도 많잖아요. 많은 원자재도 그렇고 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 고물가로 인해서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얇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사실 딜레마는 딜레마예요. 사실 현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 가계부채가 많이 늘은 거는 또 아니거든요. 이전 정부, 전 정부, 하여튼 그 앞에 정부들 똥을 이번 정부에서 치우는 거긴 한데 일단 현재로서는 자신이 없는가 봐요. 터뜨릴 자신이 없는 거야. 터뜨렸을 때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버티기 들어간 것 같고, 근데 이 버티기 들어가는 게 썩 좋은 건 아닌 게, 이 가계부채도 사실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대한민국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저출산 문제라고 보거든요. 가계부채보다 더 문제는 저출산이야. 부동산 버블보다 더 문제는 저는 저출산이라고 보고, 그럼 저출산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혼인의 감소죠. 그럼 혼인이 왜 감소하고 있냐? 대한민국 여성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예요. 완전 저기 저 하늘에 가 있어. 지구 끝에 가 있어, 눈높이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중매술사에 나온 여성이 뭐 인물도 별로 안 예쁘다고 사람들 말로는 그러시던데, 저는 영상은 못 봤고 사람들 리뷰를 쭉 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연봉 뭐 3,800인데 1억 5천의 남자를 원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 방송에 나오면 뭐 어떤 여성들은 미쳤다라고 보시는 여성도 있겠지만, 다들 저렇게 하는구나. 여자의 가치는 그렇게 높은 거구나. 여자의 가치. 그것도 뭐 32살인가 그렇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래요. 이게 결국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의 눈높이가 이렇게 높여진 이유가 그동안 우리가 대출 주도 성장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느낀 건 그래요. 지금 이게 다 엮여 있다. 다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동산 가격도 좀 적정한 수준으로 좀 내려와야 그나마 결혼하겠다는 남자들, 아직까지는 남자가 많이 부담하니까 그 부담감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이런 버블이 터져야 대한민국 여성들의 눈높이가 과거에 일본 여성이 걸어왔던 길처럼 좀 정상화가 되면서 많이 줄어있는 혼인 감소가 조금 이제 반등을 하고, 또 혼인이 늘어야 당연히 저출산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좀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